유네스코가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72억 인구 중 7억 8천만 명이 여전히 문맹 상태라고. 알파벳 26자를 익히는데 평균 2년, 한자 기본 3천, 자 습득엔 10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문자 학습의 한계라 불렀죠. 그런데 한국의 한 문자는 단 하루 만에 문맹을 해결했습니다. MIT는 설계된 완전성이라 평가했고 옥스퍼드 언어학과는 교과서를 다시 썼습니다. 500년 전 설계 원리가 21세기 AI 시대에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과 세계 문자,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문자 구조와 인지 부하의 관계를 연구해 온 언어학자입니다. 2019년 봄, 저는 유럽 문자학회 연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알파벳 학습 곡선과 신경 인지 패턴이었죠. 제 연구팀은 7년간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4개국 초등학생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문자 습득 과정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알파벳 26자 인식까지 평균 18개월, 기본 읽기 능력 확보까지 32개월. 우리는 이걸 정상 범위라고 불렀죠. 교수님,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원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화면엔 비교 참조군으로 넣어둔 한국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가 제공한 자료였죠. 한국 아동의 문자 습득 완료 시점이 평균 4.2개월입니다. 오류겠지. 샘플 크기를 확인해봐. 8,400명입니다. 3년간 추적 데이터고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뇌발달 속도는 인종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문자 학습은 신경회로 형성 과정이에요. 4배 빠른 습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죠. 데이터 입력 실수일 거야. 42개월을 4.2개월로 잘못 쓴 거겠지. 하지만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OECD 교육 통계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한국의 15세 문해율 99.2%, 읽기 능력 평가 PISA 기준 세계 2위. 그날 저는 그 데이터를 심포지엄 발표에서 빼버렸어요. 동료들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으니까요. 문자학은 경험과학입니다. 설명 불가능한 결과는 신뢰를 깎아먹죠.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만 다른가? 저는 그때까지 모든 문자가 비슷한 조건에서 작동한다고 믿었어요. 기호 체계, 음소 대응, 시각 인식. 이 3가지만 충족하면 학습 속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알파벳도, 키릴 문자도, 아랍 문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자 연구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1997년 이전 자료였고 독특한 음절 문자라는 정도로만 소개돼 있었죠. 그러다 MIT 언어학과 제임스 홀트 교수의 2015년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문장이 충격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연 발생한 문자가 아니다. 1443년 의문학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인공 문자 체계다. 설계?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자가 설계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알파벳은 페니키아 상형 문자에서 진화했고 한자는 각골룬에서 변형됐으며 아랍 문자는 나바테아 문자의 후손입니다. 모두 자연 발생 후 변형의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저는 한글 자모 목록을 소리 내 읽어봤어요.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개. 알파벳보다 2개 적었죠. 하지만 이 24개로 만들 수 있는 음절 조합은 1만 1172개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저는 종이에 한글 음절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한해안, 초성 히읗, 중성, 종성 니은. 3개의 자모가 하나의 네모 안에 결합돼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알파벳도 아니고 음절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소 문자의 구조를 가진 음절 단위 표기 체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구조 차이가 학습 속도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문자와 인지발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의 마리 뒤퐁 박사가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그녀는 40년간 라틴 문자의 진화를 연구한 권위자였죠. 문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용자와 함께 진화하죠. 슬라이드에 로마 시대 비문이 떴습니다. 기원전 100년경 문자였어요. 그 옆엔 중세 필사본, 그리고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A라는 글자지만 2000년간 형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자의 모습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문자는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 그 자체죠. 그래서 인위적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디퐁 박사는 실패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1928년 터키의 문자 개혁, 베트남의 쯔놈 폐기, 소련의 키릴 문자 강제 보급, 모두 정치적 혼란과 문화적 저항을 낳았다고 했죠. 계획된 문자 개혁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자연스러운 진화를 따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글은 어떻게 보십니까? 1443년 설계 이후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요. 디퐁 박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한글은 예외적 사례죠. 하지만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고 외부 문자 압력이 적었습니다. 특수한 환경이 만든 결과예요. 그 답변은 회피였습니다. 저도 알았고 청중도 느꼈죠. 휴식 시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계언어학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어요. 자네 질문 날카로웠네. 디퐁은 대답 못하더군. 교수님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리스털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설명 못하는 영역이야. 문자학 이론으론 한글의 효율성을 정당화할 수 없거든. 왜죠? 우리 이론은 전부 자연 발생 문자 기반이니까. 수천 년 축적된 데이터지. 그런데 한글은 단 몇 년 안에 완성됐어.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07년에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한글 세미나가 있었네. 거기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지. 만약 알파벳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답은 아무도 못했어. 왜냐면 알파벳은 설계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거든. 저는 그제야 핵심을 봤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결과적으로 지금 형태가 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죠. 페니키아 상인들은 효율적인 기록 수단이 필요했고, 그게 천천히 변해서 그리스 문자가 됐고, 다시 로마 문자가 됐습니다. 3000년의 시행착오가 쌓여서 지금의 알파벳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세종대왕 관련 자료를 뒤졌어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록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죠. 놀라운 건 그 서문이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뜻을 펼 수 없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문제 정의가 명확했습니다. 중국 한자는 한국어 의문 체계와 맞지 않았어요. 배우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대다수 백성이 문맹 상태였죠. 세종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해례본엔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디귿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습을 본떴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글자로 만든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음성학 교과서였죠.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었습니다. 아래하는 하늘을 본떴고, 은은 땅을 본떴으며, 이는 사람을 본떴다. 천지인 삼재 사상, 철학적 기반까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개 기본 모음으로 아, 어, 오, 우 같은 복합 모음을 체계적으로 파생시켰죠. 최소 단위로 최대 조합을 만드는 구조. 이건 2019년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500년 전에 이미 체계 이론이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중국 북경대학 왕제너 교수가 한자 교육의 어려움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아동이 기본 한자 3000자를 익히는데 평균 9.2년이 걸립니다. 이건 문자 구조의 한계죠.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샨산을 보면 산이 떠오르죠. 직관적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새 글자를 만들어야 했어요. 컴퓨터 지수한지, 인터넷 후 레왕, 스마트폰 주 넌쇼지. 전부 한자 조합으로 만든 신조어였습니다. 배워야 할 글자 수가 끝없이 늘어났죠. 왕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자는 아름답지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이들은 모두 역사적 축적의 산물이었어요. 시간이 만든 문자였죠. 그래서 비효율과 예외가 많았습니다. 영어 철자법이 불규칙한 이유, 한자 획수가 복잡한 이유, 아랍 문자 연결형이 어려운 이유. 전부 역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역사 없이 설계됐습니다. 과거의 짐이 없었죠. 그래서 순수하게 효율만 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0년 1월,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 신경언어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엘레나 페트로바 박사가 저를 시험실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페마라이를 이용한 문자 인식 뇌활성화 패턴 연구의 선구자였죠. 우리가 10년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모니터에 뇌 스캔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알파벳 언어권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시각 피질이 주로 활성화되죠. 빨강과 노란색으로 빛나는 뇌 부위들. 언어 처리와 시각 인식을 담당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페트로바 박사가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영어, 난독증 환자의 뇌 스캔이었어요. 난독증 환자는 같은 글자를 봐도 뇌활성화 패턴이 다릅니다. 특히 철자음소 변환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드는 리드로도 읽히고 레드로도 읽혔죠. 어우는 단어마다 발음이 달랐어요. 트루스루, 처터프, 커코프, 드어도. 영국 아동 10명 중 1명이 읽기 장애를 겪습니다. 이건 뇌 문제가 아니에요. 문자 구조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독일어는 철자가 규칙적이지만 합성어가 문제였어요. Donau am Stifters Kresiten Hauptbetriebsverband Turbine 도나우강 증기선 전기 사업본부 건설 하급 공무원 협회. 80자짜리 단어였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인지적으로는 재앙이었죠. 교수님, 제가 한국어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한글 사용자의 FMRI 스캔 결과였죠. 페트로바 박사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상 데이터 맞나요? 네. 20대 성인 피험자 120명 평균입니다. 한글 읽기 시 뇌활성화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적이었어요. 시각 피질과 언어 영역만 활성화됐고 다른 부위는 거의 쉬고 있었죠. 인지 부하가 너무 낮아요. 이건 거의 자동 처리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한글은 철자음소 일치율이 거의 100%거든요. 한글은 보는 대로 읽혔습니다. 가는 언제나 가였고 나는 언제나 나였죠. 예외가 없었어요. 뇌가 번역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페트로바 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부르는 증상 중 상당수가 사실은 문자 구조 때문일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였습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부톤 섬의 찌아찌아족은 문자가 없었어요. 6만 명이 구전으로만 언어를 전승하고 있었죠. 문맹률이 70%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훈민정음악회가 이들에게 한글을 보급했어요. 찌아찌아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었죠. 바우바우버버시 교육청 보고서입니다. 한글 도입 6개월 후 측정한 문해율이에요. 페트로바 박사가 수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만에 문맹률 30% 감소. 이건 통계 오류 아닌가요? 유네스코 교육팀이 직접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찌아찌아 아동들은 한글을 평균 2주 만에 익혔어요. 성인도 한 달이면 기본 읽기가 가능했죠. 알파벳으로 시도했을 때보다 4배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찌아찌아어는 모음이 5개, 자음이 17개였어요. 한글 자모 24개로 완벽히 표기할 수 있었죠. 새로운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존 자모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었어요. 확장성. 이게 설계된 문자의 힘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알파벳으로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을까요? 페트로바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어 자음 19개, 모음 21개를 알파벳 26자로 표현하려면 병기나 조합이 필요해요. 크을 그로, 어를 이로 쓰는 식으로요. 그럼 읽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30%는 느려질 겁니다. 하나의 소리를 2글자로 표기하니까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쓴 한국어는 한국인도 읽기 힘들었으니까요. 쥐안쥐피 정읍인지 정급인지 헷갈렸죠. 반대로 한글로 영어를 쓸 순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19세기 말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처치 철치 같은 식으로요. 정확도는요? 음소 단위론 95% 이상입니다. 한글이 표현 못하는 영어 발음이 거의 없거든요. 페트로바 박사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는 한글이 더 포괄적이란 얘기네요. 네. 한글은 소리 중심 설계니까요.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문자들은 의미 전달은 강했지만 학습 장벽이 높았어요. 알파벳은 불규칙 철자,
한자는 방대한 글자 수, 아랍 문자는 연결형 변이, 각자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었죠. 이 부담은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문자란 원래 배우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그 당연함에 도전했습니다. 학습 부담을 최소화한 문자. 그게 설계의 목표였고 실제로 달성됐던 겁니다. 2020년 3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언어학과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어요. 캠브리지 캠퍼스는 여전히 학생들로 붐볐죠. 노엄 촘스키 교수의 제자였던 제임스 홀트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2015년 한글 연구 논문을 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한글에 관심 가지신 게 언제쯤입니까? 홀트 박사는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1998년이었죠. 당시 저는 인공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페란토, 볼라피크 같은 계획 언어들요. 인공어는 국제 소통을 위해 설계된 언어였습니다. 문법을 단순화하고 불규칙을 제거하고 배우기 쉽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사용자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언어죠. 홀트 박사는 책장에서 낡은 논문 파일을 꺼냈어요. 그러다 한국어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달랐어요. 설계된 문자가 5천만 명 이상 실사용되고 있었죠. 500년 넘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홀트 박사가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기존 언어를 위한 문자였어요. 새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적기 위한 도구였죠. 수요가 명확했습니다. 한글 이전엔 한국어를 한자로 적었어요. 이두, 향찰, 구결 같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법 구조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니 비효율적이었어요. 둘째, 왕권의 지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주도했고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했죠. 국가 프로젝트였어요. 훈민정음 창제엔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면 오랑캐가 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어요. 셋째, 구조가 완벽했습니다. 배우기 쉬웠고 쓰기 편했고 확장 가능했죠. 홀트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한글, 음절 하나를 그렸습니다. 클, 초성 히읗, 중성, 종성 리고 겹받침. 4개 자모가 하나의 음절 블록을 이룹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공간 효율 때문입니다. 알파벳으로 쓰면 휴억 5글자인데 한글은 한 칸이에요. 시각적 인식 속도가 3배 빠릅니다. 홀트 박사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같은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쓰고 눈동자 추적 장치로 읽기 속도를 측정한 결과였죠. 한글 사용자는 분당 평균 550음절을 읽습니다. 영어는 분당 250단어. 음절수로 환산하면 400음절 정도예요. 30% 이상 빠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문자 구조 때문이죠. 홀트 박사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2003년 서울대와 MIT 공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묶여 있어서 뇌가 청킹 자동으로 합니다. 정보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청킹은 인지심리학 용어예요. 여러 개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처리하는 거죠. 전화번호를 010에 1234에 5678로 끊어 읽는 것처럼요. 알파벳은 글자 하나하나가 분리돼 있어요. 헬로를 읽으려면 헬로 5개를 조합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 안녕은 2개 음절 블록만 인식하면 돼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한글은 표음 문자지만 읽기는 표의 문자처럼 작동하는 건가요? 홀트 박사가 손뼉을 쳤어요. 정확합니다. 한자는 샨을 보는 순간 산이란 의미가 떠오르죠. 한글 산도 마찬가지예요. 음절 블록 하나로 인식되니까 즉각 처리돼요. 그럼 한글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장점을 다 가진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표음 문자의 조합 가능성과 표의 문자의 인식 속도를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설계였죠. 홀트 박사가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역본이었어요. 여기 제자의 쭈즈지의 부분을 보세요. 자음 창제 원리입니다. 그는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야인준 쌍셔 끈비 허우쭈생. 아음어금니 소리 기억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발음 기관 모방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홀트 박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쭌얼자화 외콰의 기억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된다. 기억고에 한 획을 더하면 키읔크이 됐습니다. 같은 좋은 위치, 다른 강도. 체계적 파생이었죠. 니은 노디그 덜티으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혀 위치는 같고 힘만 세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로 묶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체계성이에요. 무작위가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죠. 홀트 박사는 모음도 보여줬어요. 아래 하는 하늘, 으는 땅, 이는 사람. 이 세 개로 아, 어, 오, 우를 파생시킵니다. 이, 아, 오, 이, 최소 기본 단위로 최대 표현 범위를 만든 겁니다. 이건 현대 기호학 원리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443년에 이미 생성 문법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의문학, 산스크리트 문자 이론, 몽골 파스파 문자까지 연구했어요. 당대 최고 수준의 언어학 지식을 종합한 겁니다. 홀트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양 언어학이 소시르의 구조주의를 만난 게 1916년입니다. 한글은 그보다 470년 앞섰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언어 이론의 실체화였죠. 그래서 MIT에선 한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홀트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인류 최고의 알파벳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997년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 제프리 샘슨이 한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홀트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글은 알파벳이 아닙니다. 새로운 범주예요. 자질문자 Featural Alphabet죠. 소리의 속성까지 표현하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뿐입니다. 2020년 여름,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구글 본사 마운틴뷰 캠퍼스. 인공지능 연구팀과의 미팅이었어요. 문자 인식 AI를 개발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구글 AI 수석 연구원 리사 왕이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OCR 광학 문자 인식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어 필기체 인식률은 87.3%예요. 10년 연구한 결과죠. 화면에 손글씨 영어 단어들이 떴습니다. Beautiful, necessary, restaurant. AI가 일부는 맞췄지만 일부는 틀렸어요. 문제가 뭡니까? 필기체는 개인차가 너무 커요. 같은 애도 사람마다 다르게 쓰죠. 머신러닝으로 패턴을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리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한글 손글씨였습니다. 한글은 94.2%예요. 학습 데이터는 영어의 절반만 썼는데도요. 왜 그렇죠? 구조 때문입니다. 한글은 자모 24개만 인식하면 돼요. 조합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죠. 리사는 예시를 보여줬어요. 손글씨로 쓴 학교였습니다. 학은 희하고 교는 기억요. AI는 각 자모만 인식하면 됩니다. 조합 규칙은 이미 코드화돼 있으니까요. 영어는요? 영어는 단어 전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학습해야 해요. school이라는 6글자 조합을 통째로 기억해야 하죠.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유리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음성인식입니다. 리사가 다른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의 다국어 인식률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95.8%예요. 영어는 92.1%고요. 한국어가 더 높다고요? 네. 이것도 문자 구조 때문입니다. 리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음성인식은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한글은 음소문자 일치율이 거의 100%죠. AI가 가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가로 적으면 돼요. 영어는요? 영어는 같은 소리도 철자가 여러 개예요. to, to, cc, c, right, right, white. AI가 문맥을 봐야 구분할 수 있죠. 오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음성인식 AI는 자연어 처리 레이어를 한 겹 더 쌓아야 해요.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0년 전 설계가 21세기 기술과 완벽히 호환되고 있었어요. 혹시 키보드 입력 속도도 비교해 보셨나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과 공동 연구했어요. 스마트폰 문자 입력 속도 비교였죠.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영어 쿼티 자판 분당 평균 38단어. 한글 천지인 자판 분당 평균 43단어. 한글 2벌씩 분당 52단어. 한글이 더 빠르네요. 음절 블록 구조 덕분이에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합되죠. 한을 치려면 히읗, 아, 니은 3번만 누르면 돼요. 영어는요? 한을 치려면 한 3번이지만 자동 조합이 없어요. 띄어쓰기까지 합치면 4번이죠. 작은 차이지만 누적되면 커집니다. 리사는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글 음성 텍스트 동시학습 AI 모델이에요. 화면엔 복잡한 신경망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1 대응이니까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어요. 영어는 불가능하죠. 왜죠?
영어는 같은 철자도 발음이 다르니까요. 왜일까 리드인지 레드인지 AI가 혼란스러워해요. 별도로 학습시켜야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디지털 친화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 구조 자체가 한글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았던 겁니다. 교수님,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리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요. 최소 단위 기호로 무한 조합을 만들고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없죠. 마치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거예요. 흥미롭네요. 세종대왕이 만약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천재 프로그래머였을 겁니다. 저는 웃었지만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한국인 유학생 김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자연어 처리 NLP 연구를 하고 있었죠.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영어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민준이 코드를 보여줬어요. 파이썬으로 짠 한글 분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어는 단어 경계가 애매해요. 뉴욕이 하나의 단어인지 두 개인지 문맥을 봐야 하죠. 한글은 띄어쓰기 규칙이 명확해서 분석이 쉬워요. 그것도 설계 덕분인가요? 맞습니다. 한글은 조사가 분리되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로 명확히 나뉘어요. 영어, at school은 전치사와 명사가 따로니까 AI가 관계를 추론해야 해요. 민준이 또 다른 예시를 들었어요.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한국어는 토큰 효율이 높습니다. 토큰이요?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예요. 영어는 단어 하나가 보통 1이 토큰인데 한글은 음절 하나가 1토큰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죠? 같은 의미를 더 적은 토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4토큰이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는 6토큰이죠. 학습 효율이 올라갑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디지털 시대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보여줬어요. 유네스코 2019 보고서였습니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 최저 문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문맹 퇴치에 효과적이라고요. 보고서엔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소수민족. 이들은 자기 언어를 적을 문자가 없었어요. 한글을 차용해 표기 체계를 만들었죠. 왜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무료니까요. 특허도 없고 사용료도 없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공공재로 설계됐어요. 세종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었죠. 그 철학이 500년 후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제 논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한글 구조 기반 범용 음성인식 모델. 한글 원리를 응용해서 모든 언어에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이 증명했잖아요. 보편 원리는 존재한다고. 2020년 11월,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전 한글 데이터를 오류로 치부했던 제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프라이부르크 대학제 연구실. 저는 1년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학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교 마르쿠스가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국제언어학회 2021년 연례 총회 초청장이었습니다. 발표 주제가 뭔가요? 문자 구조와 학습 효율 한글 사례 연구입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주제로 발표할 용기가 없었죠. 동료들이 비웃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어요. 2021년 2월 학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발표장은 300명 넘는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최고 권위자들이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저는 1년 전 한국 아동의 문자 습득 속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균 4.2개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했죠.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서울대, MIT, 구글, 스탠퍼드.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다르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큰 글씨를 띄웠어요. 모든 문자는 비슷한 조건에서 작동한다. 이건 거짓입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마리 뒤퐁 박사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만 특별하다는 겁니까? 그건 문화 상대주의 아닌가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문화가 아닙니다. 구조죠.
저는 한글과 알파벳의 구조 비교 도표를 띄웠어요. 알파벳은 선형 구조입니다. cat, 세 글자가 일렬로 나열되죠. 한글은 블록 구조예요. 기어가 디그지 갓이라는 하나의 음절을 형성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뇌의 청킹 효율 때문입니다. 인간 뇌는 72개 단위를 단기 기억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한글은 하나의 음절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지만 알파벳은 여러 글자를 조합해야 하나의 단위가 돼요. 저는 페마라이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데이터였죠. 한글 사용자는 읽기 시인지 부하가 30% 낮습니다. 같은 내용을 처리하는데 뇌가 덜 일하는 거예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건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의 특성 아닙니까? 교차거 구조 때문일 수도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터키어도 교차거입니다. 하지만 터키어는 라틴 문자를 쓰죠. 터키 아동의 문자 습득 기간은 평균 24개월입니다. 한국과 3배 차이가 나요. 일본어는요? 같은 교차거인데 히라가나를 쓰잖아요. 히라가나 습득은 평균 14개월입니다. 한글보다 3배 느려요. 저는 비교표를 띄웠어요. 한글 4.2개월, 히라가나 14개월, 터키어 라틴 문자 24개월, 영어 알파벳 32개월. 같은 언어 유형이어도 문자에 따라 학습 속도가 다릅니다. 문자 구조가 변수인 거예요. 크리스털 교수가 천천히 앉았어요. 반론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저는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과 다른 문자의 결정적 차이는 설계 의도입니다.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이 떴어요. 세종대왕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혔을 수 있게.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설계 명세서였죠. 저는 제자 원리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 모방, 모음은 천지인 조합, 파생은 가획 원리. 이 모든 게 학습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습니다. 알파벳은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페니키아 상인들은 빠른 기록이 필요했지. 교육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홀트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한글은 자질문자 피처 스크립트하는 점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세계 유일한 자질문자예요. 자질문자는 소리의 속성까지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기역고가 키읔 크은 같은 좋은 위치지만 기식의 강도가 달라요. 이 차이를 획에 추가로 표현한 거죠. 영어는 이게 안 됩니다. 그 하기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둘이 같은 좋은 위치라는 걸 글자만 봐선 알 수 없죠. 청중 사이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한글은 자가 설명적입니다. 글자 자체가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저는 실험 영상을 틀었어요.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인 피험자 20명에게 한글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5시간. 그 후 바로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영상엔 미국인이 사랑, 학교,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같은 피험자에게 아랍 문자를 가르쳤을 때는 평균 18시간이 걸렸고 중국 한자는 40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글은 우연히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는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알파벳은 열등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등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알파벳은 3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언어를 표기해왔어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죠. 한글은 특정 언어를 위해 최적화된 거고요. 그럼 한글이 더 낫다는 건 아니군요. 배우기 쉬움이라는 측면에선 한글이 우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축적이라는 측면에선 알파벳이 우월하죠. 비교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자도 설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발생만이 답이 아니에요. 세종은 그걸 500년 전에 증명했죠. 그날 밤 여러 동료 학자들이 찾아왔어요. 자네 발표 충격이었네. 한글 연구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나? 우리 대학에서도 한글 세미나 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나?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여름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는 한글과 문자 설계 이론 강좌를 신설했어요. 하버드는 비교 문자학의 한글 섹션을 추가했죠.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이 아니라 문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요. 저는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저는 한글을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기준이었던 겁니다. 2021년 가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출구. 택시. 1년 전엔 그냥 지나쳤을 글자들이 이젠 달리 보였습니다. 각각이 완벽한 음절 블록이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한글 연구 때문이라고요? 네. 유럽에선 한글 자료가 부족합니다. 직접 와서 배우고 싶었어요. 이 교수는 30년간 훈민정음을 연구한 권위자였어요. 그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유럽 학자가 한글에 관심 가진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아동이 4개월 만에 문자를 익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랬군요. 하지만 조사할수록 놀라웠어요. 오류가 아니라 사실이었고 그 이유가 문자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많은 외국 학자들이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엔 의심하고 연구하고 결국 인정하죠. 그는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1966년 발간된 훈민정음 연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 건 최근입니다. 일제강점기엔 한글 사용이 금지됐고 해방 후에도 한자 병용문이 강했죠. 지금도요? 아니요. 1990년대부터 한글 전용이 정착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한글 가치가 재조명됐죠. 기 교수는 자료를 펼쳤어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자 자체가 아니라 제작 원리를 기록한 책이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왜 중요하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어떤 문자도 창제 원리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알파벳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세종대왕은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쓰기 쉬운 문자만 원했다면 이렇게까지 정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이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언어 체계 전체를 이해하려 했어요.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을 보여줬어요. 세종은 중국 음운학, 티베트 문자, 몽골 파스파 문자까지 연구했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언어학 지식을 종합했죠. 그럼 한글은 다른 문자들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참고는 했지만 모방은 아닙니다. 세종은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한국어에 맞게 재설계한 겁니다. 이 교수는 자음 체계도를 그렸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가 기본자입니다. 조음 위치별로 하나씩이죠. 기역 어금니 소리 영국의음, 니은 입소리 치경음, 미음 입술소리 양순음, 시옷 입소리 치경음, 이응 목구멍 소리 후음. 여기에 획을 더하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기역 키을, 니은 티읕. 이렇게요. 체계적 파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 음운학의 자질 이론과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1443년에 이미 음운 자질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양 음운학이 자질 이론을 정립한 게 1960년대예요. 한글은 그보다 500년 앞섰죠. 이 교수는 모음 체계도 보여줬어요. 아래아, 으, 이 세 개 기본 모음으로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를 만듭니다. 조합 원리죠. 마치 화학 원소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물을 만들듯 기본 모음으로 복합 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 이론의 실체화였죠.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죠? 옆에 선한국인 관람객이 말을 걸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입니다. 언어학 연구하러 왔어요. 그 남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한글 연구요? 고맙네요. 우리도 최근에야 한글 가치를 깨달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땐 한자를 더 중요하게 배웠어요. 한글은 쉬우니까 대충 배워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7살인데 벌써 책을 술술 읽어요. 놀랍죠? 독일 손주들은 몇 살에 읽나요? 보통 8에서 9살쯤 됩니다. 그럼 2년 정도 차이 나네요? 네, 문자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그 남성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백성을 생각해서 이런 글자를 만드시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설계. 저녁에 이승재 교수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유럽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니 인정하더군요. 좋은 일이네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는 1년 전까지 서양 문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파벳이 세계 표준이고 다른 문자들은 지역적 특수성일 뿐이라고 봤죠. 많은 서양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우월은 없다는 거요. 이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목적과 맥락이 다를 뿐입니다. 알파벳은 역사적 축적이 강점이에요. 수많은 언어를 표기해왔고 유연하게 변화했죠. 한글은 설계 정밀도가 강점입니다. 특정 목표를 위해 최적화됐고요. 좋은 관점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습 용이성에선 한글이 압도적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을 외국 학자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 유럽 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 들어서요. 디지털 시대? 네. AI,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글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구글, MIT, 스탠퍼드 연구 결과들이었죠. 500년 전 설계가 21세기 기술과 완벽히 호환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교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은 한글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써왔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기적 같아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설계 문자도 없어요. 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인류 지성의 걸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어요. 1년 전 저는 한글을 예외라고 봤습니다. 6개월 전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알았어요. 한글은 예외도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문자도 설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좋은 설계는 시간을 넘어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 세종대왕은 500년 전 그걸 보여줬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다시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 책상엔 이제 한글 자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교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새 논문 제목이 뭐예요? 자연 발생 문자와 설계 문자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입니다. 한글 얘기군요. 맞아. 하지만 이번엔 범위를 넓혔어. 저는 화면을 켰어요. 2년간 수집한 전 세계 문자 데이터였습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데바나거리 문자, 한자, 가나, 한글. 이 모든 문자를 학습 시간 기준으로 비교했어. 마르쿠스가 그래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한글이 압도적으로 빠르네요. 그뿐이 아니야. 저는 다른 지표들을 보여줬어요. 철자함수 일치율 한글 98%, 영어 74%, 프랑스어 68%. 읽기 오류율 한글 2.1%, 영어 8.4%, 한자 12.6%, 성인 문해율 한글 99.2%, 라틴 문자권 평균 86.3%. 이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1위입니다. 왜죠? 저는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구조 때문이야. 한글은 처음부터 학습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어. 다른 문자들은 그런 목표가 없었고. 그럼 다른 문자들은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진화의 산물이지. 페니키아 상인들은 빠른 기록이 필요했고, 그게 천천히 변해서 그리스 문자가 됐고, 다시 로마 문자가 됐어. 3000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알파벳이 된 거야. 그럼 한글은요? 한글은 역사 없이 설계됐어. 과거의 짐이 없었지. 그래서 순수하게 효율만 추구할 수 있었던 거야.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교수님, 앞으로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다면 한글처럼 설계하는 게 좋겠네요. 이론적으론 그래.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문화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익숙한 문자를 버리기 어려워해. 에스페란토가 실패한 이유도 그거야. 그럼 한글은 왜 성공했죠?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어. 첫째, 명확한 필요가 있었어. 한자로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 적었으니까. 둘째, 강력한 지원이 있었어. 왕이 직접 주도했지. 셋째, 구조가 완벽했어.
실제로 쓰기 편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글은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 운을 만든 건 설계의 힘이었어. 그해 여름, 국제언어학회에서 제 논문이 채택됐습니다. 리뷰어 중 한 명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이 연구는 문자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 발생만이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글은 설계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죠. 저는 논문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시점, 특정 목적을 위한 최적화의 결과일 뿐이다. 알파벳은 다른 강점이 있고 한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각 문자가 자신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만 문자학습 효율성이라는 단일 지표에서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다. 이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말해준다. 2022년 10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글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제목은 한글이 세계 문자학에 던진 질문이었죠. 청중석엔 3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3년 전 한국 아동이 4개월 만에 문자를 익힌다는 데이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런지도요. 저는 화면에 3개 단어를 띄웠어요. 구조, 설계, 효율. 한글은 우연히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효율적이에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썼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발음 기관 관찰, 음운 체계 분석, 조합 원리 설계. 이 모든 게 1443년에 완성됐습니다. 서양 음운학이 체계를 갖춘 게 1900년대예요. 450년 차이죠. 청중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 설계는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MIT, 스탠퍼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AI 음성인식, OCR, 자연어 처리. 모든 분야에서 한글은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구조가 단순하고 규칙적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글이 세계 문자학에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문자는 설계 가능한가?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 만들었고 시간이 변형시켰죠. 한자를 만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체계 전체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문자는 설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좋은 설계는 시간을 넘어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 박수가 터졌어요. 발표 후 한 젊은 아프리카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우리 부족 언어는 문자가 없어요. 한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글은 보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어떤 언어든 적용 가능하죠.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 언어의 음소를 분석하세요. 자음이 몇 개, 모음이 몇 개인지, 그리고 발음 위치를 분류하고요. 한글이 한 것처럼. 그 학자의 눈이 빛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백성도 글을 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세종이 500년 전 느꼈을 그 감정을. 백성을 글에서 해방시키는 기쁨. 저녁에 이승재 교수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시죠? 네. 하지만 한글 연구는 계속할 겁니다. 기쁜 일이네요. 저는 잔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글은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완벽한 문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고마워해야죠. 한글을 연구하며 제 학문이 성장했으니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인류의 자산이에요. 세종대왕이 보여준 건 단순히 좋은 문자가 아니라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올린 뒤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썼습니다. 한, 히읗, 아, 니은. 세 개 자모가 하나의 음절로. 3년 전엔 그냥 이상한 기호였어요. 이제는 완벽한 구조로 보였죠. 결과의 차이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월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자연 발생 문자는 역사의 무게를 지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강인하지만 부담도 컸죠. 설계 문자는 역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벼웠고 효율적이었어요. 한글과 세계 문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00년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